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굿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거의 한 170회 정도 공격을 받았죠. 급기야 전사자까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는데 그 보복 공격의 일환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의 해외 주둔군, 이 작전군 쿠드스군이라고 하죠. 수장인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플라잉 긴수, 나르는 시칼이라고 하죠. R9X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간부를 제거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이라크가 완전히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저 언론 많이 보셨죠?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우리 KF21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절취해 가려고 하다가 걸렸죠. 그런데 일반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거,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걸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휴전 협상 진전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FX 분담금 납부를 장기간 거부하면서 오로지 기술 절취에만 관심이 있었던 인도네시아가 최근 스파이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관계당국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빼돌린 자료의 양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방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국 자체 개발 전투기 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래도 인도네시아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위사업청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불법으로 반입해 KF21 관련 기밀 자료들의 양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6,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8일 A씨가 빼돌리려던 이동식 저장장치 가운데 암호가 걸려있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분해 막바지 판독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암호가 걸린 파일의 경우 A씨의 협조가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연구원인 A씨는 지난달 17일 비인가 USB 여러 개를 연구소로 반입해 몰래 대량의 기술 자료를 복사해 담은 뒤 이를 가지고 빠져나가려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 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알려진 데이터는 49종 정도로 알려졌었는데요. 합동조사단은 종류가 아닌 개수로 보면 자료가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에 달한다며 절취된 자료 가운데는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8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카이가 T50, FA50 등을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KF21 카티아에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라며 이는 카이의 고유 지적재산이나 마찬가지며 카티아가 있으면 엔진, 무장, 항전 장비 등을 확보해 단기간에 KF21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하고 기술 자료만 요구해온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2년 자카르타 방산 전시회에서 I-22로 명명된 독자 모델의 스텔스 전투기 모급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번 기술 절취 시도는 우리 한화오션의 잠수함 기술을 빼돌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국 독자 모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군사 기밀로 분류되는 KF21 기술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리는 것은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을 절취하는 것은 산업 스파이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부디 우리 관계당국 이번에는 관련자를 엄히 처벌하고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하겠습니다. 네, KF21 이 기술 자료 6,600여 건을 가져가다가 걸렸는데 저는 이 사람이 유일한 시도자냐 아니면 빙산의 일각이냐 이게 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USB를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냥 간단한 문방구나 마트에 가도 USB 128기가짜리는 그냥 아무나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죠. 물론 이 256기가, 512기가 이런 것들도 요만한 USB 천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500기가
200기가 이 정도면 얼마나 방대한 자료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개의 USB를 가지고 왔다. 정말 많고 정밀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들어있었다. 카티아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뭐 또 현대자동차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 차량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차가 막 돌아가죠. 그리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위에서 보기도 하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360도 전방향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클릭을 딱 하면 그 내부로 쫙 들어가서 뭐 배선, 파이프 이런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부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클릭하면 이제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또 보여주고, 이게 있으면 비행기 그냥 한 대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건데요. 1조 8천억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내지 않고 1조 원 이상 지금 체납돼 있죠. 그런데 지금 전투기 개발은 다 돼가고 있고, 뭡니까?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짓을 한다. 근데 왜 하냐? 인도네시아가 2022년 자카르타 방산 전시회에 이런 걸 내놨어요. 자기들이 독자 개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서 이걸 내놨는데, 이거 뭐 누가 봐도 우리 KF-21 보람에 그대로 뺏겨서 조금 형상이 약간 변경하고, 여기 지금 카나드가 들어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독자 전투기 만드는 완전히 모든 기술을 불과 7천억 원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이 전투기 개발하는데 8조 원 썼는데, 지들은 우리에게 사기쳐서 7천억 원에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하나 만드는 거 기술 다 가지겠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한 대가 조 단위의 가치가 있는 그 시제기를 한 대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무역국가니까 그래도 인도네시아 2억이 넘는 인구인데 함부로 할 수 없어. 뭐 이런 약점 잡고 늘어지는 거죠. 지금은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한 척은 대우에서 만들고 두 척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어요. 나가파사죠. 그리고는 만들기 위해서 기술 다 이전받았죠. 기술 다 이전받을 수 있었던 게 4, 5, 6번 함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7, 8, 9번 함도 니들에게 계약해 줄게 라고 풍선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 4, 5, 6번 함 계약을 했으니 대우에서 기술 이전 잘해줬겠죠. 그리고 추가 물품도 구매하고 다 했는데 그냥 4, 5, 6번 함 바로 그냥 먹튀해버렸습니다. 기술 다 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국가에서 아무 클레임을 걸지 않으니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이 1, 2, 3번 함만이라도 후속 군수전 또 팔아 먹어야 되니까 부품하고 이런 거 30년, 40년 운영하면 계속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 아니면 안 되는 부품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화오션에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에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독자 잠수함 만들어버리는 이런 먹튀가 됐는데 그 일환으로 전투기도 그러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사 기밀을 가져가면 간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법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에도 우리가 뭔가 군사 기술이나 정보를 절취하려면 간첩죄가 적용받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이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군사 기밀을 절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에요. 그냥 산업 스파이입니다. 왜냐? 적성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간첩죄는 적성국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 지금 전국 들어가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정당 할 것 없이 이런 부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당 전체의 선거 공약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사 기밀을 절취하려는 것은 적성국 이거 빼고 다 동맹국이든 뭐든 대한민국이 아니면 다 간첩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용하겠다라는 당 전체의 선거 공약을 내놓는 정당,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금 구속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구속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그때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 준 그 보답하는가
뭐 그 모양인데 그래도 이자가 지금 뭔가 증거를 인멸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구속 수사 안 한다. 도대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무슨 그런 책이 잡혔길래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이것은 좀 과하다고 비판했던 하마스의 휴전 협상 제안을 이스라엘이 공식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가 보장될 때까지 하마스를 더욱 강도 높게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분간 중동 사태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를 통해 전달된 하마스의 최신 휴전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7일 밤 하마스 제안 휴전안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조건은 망상이며 이스라엘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박만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질들의 죽음을 포함해 134명의 인질들의 석방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후 가자지구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구한 비무장화를 이스라엘군이 직접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는 중재를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가자지구의 영원한 비무장화는 이스라엘군이 책임지겠다라며 전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거부한 하마스의 수정 휴전안은 135일 휴전과 고위급 테러범을 포함한 1,5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성별과 연령대로 구분한 인질들의 단계적 석방 등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측의 이번 거부 발표로 인해 인질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군이 주력 부대 대부분을 가자지구에서 레바논 국경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면서 가자지구 내의 공백 곳곳에 하마스가 다시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중동 사태 몇 달 안에 끝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이집트 등을 순방하고 이제 조건을 다 정리를 하고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끝난 겁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부를 밝혔는데 바이든도 하마스 조건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고위급 테러범을 포함해서 1,500명을 내줘. 그러면 니들에게 134명 돌려주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돌려줄 거야. 그 대신 니들은 다 철수해. 그리고 우리 완전한 독립을 보장해. 근데 그 항복이죠. 그걸 이제 네타냐후는 우리는 지금 다 이겨가는데 그런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작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 전체 국민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뭐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주력 부대들이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북쪽으로 레바논 국경으로 옮기다 보니 이 지역이 지금 가자지구가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폭격 그리고 전투기 마크도 있죠. 공습, 폭발, 또 총마크 있죠. 시가전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앞으로 큰 혼란이 앞으로 더욱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이 이 작은 나라가 과연 그 정도 버틸 수 있는 여력 맷집이 있을지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의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제한적 공습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벌집을 건드렸습니다. 미국이 과거 이란의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을 때 사용했던 비밀 무기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을 암살해 이라크 전역에 폭풍 전야의 긴장 상태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각 2월 7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이용해 이라크 최대 친이란 민병 세력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를 제거했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2월 7일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바그다드 현지 시각으로 2월 7일 오후 9시 30분 이라크에서 미군 장병을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 고위 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공습이 실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위 사령관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에 제거된 인사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라크 보안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지난 2020년 1월 바그다드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인 가셈 솔레이마니 소장을 제거할 때 사용되었던 특수 개조 헬파이어 미사일 일명 R9X가 사용되었는데요. 현지 보안당국은 해당 미사일이 바그다드 상공에서 MQ-9 리퍼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암살 현장에서 R9X의 칼날과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전역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폭풍 전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인민동원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수십여 개의 민병대들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그다드의 일명 그린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할 것이라며 바그다드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무장단체들의 이 같은 경고에 미국은 바그다드 일대에 대한 최고 등급의 감시정찰 작전태세를 선언하고 그린존 일대의 미국인들을 언제든 대피시킬 수 있도록 알-아사드 공군기지에 전개된 미 해병대 병력에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이라크 보안군 역시 그린존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와 다리에 전차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그린존 입구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린존 일대에는 과거 카셈 솔레이마니 사망사건 직후의 상황처럼 대규모 시위대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최근 극도로 악화된 이라크 내 반미 감정을 더욱 심화시켜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와 예멘 등 중동 전반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이 이번 공격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MQ-9 리퍼. 여기서 이제 헬파이어도 쏠 수 있는데 이 헬파이어의 탄두를 이 폭약이 아니고 칼날로 대체한 그 미사일이 있죠. 바로 R9X. 그거로 이제 최고위급 카타이브 헤즈볼라 간부를 제거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금 박살이 났어요. 전소됐는데 아마 뭐 좀 다른 어떤 그 부수 피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소되었고 이 차량에 5명 타고 있었고 그 중에 1명이 최고위급 간부인데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락하고 지시받고 지령 내려가는 총책이 제거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칼날 있죠. 이게 그냥 들어가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돈도 있고 뭐 잔해가 많네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5명을 조금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제거를 했는데 그 자네들의 사진들입니다. 신분증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낸 이 자네들인데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나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이라크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라크 수도 내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선전포고다 하고 뭐 득살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에 있는 그 알-아사드 공군기지 여기에서 출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사드 공군기지에 어쨌든 지금 최고 등급의 방위태세가 내려졌고 또 바그다드에 이 미국 대사관 있죠. 그린존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 다 들어올 수 없는데 여기도 최고 등급의 방어태세가 내려졌고 또 여차하면 이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 할 것 없이 알-아사드 기지로 피신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냥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이 준비도 다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그 헤드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정한 헤드를 제거해야 되는데 진정한 헤드는 이란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라크 내에서는 최고위급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동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급은 아닌 이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 결정권자가 아닌 이런 사람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들 그 수만 명이 완전히 그냥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이런 작전이 과연 효과가 있나. 그래서 이 자를 순교자로 뭔가 떠받들어주고 그리고는 전체적인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이 명령권자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 중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명령권자는 이란에 있으니까 이란 겁난다는 거죠. 미국이 지금. 이게 지금 물론 이런 작전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대상이 정말 효과적인 대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가 더욱더 난장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